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사정이 겹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4년간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가게였었네요. 욕심 같아서는 계속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정이 있다 보니 저 혼자만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옆에서 함께 보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가게를 접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아깝다, 아쉽다는 반응을 꽤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사는 동네가 약간 수준은 괜찮은 편이에요. 집값이 높은 편이라는 얘기지요. 집집마다 맞벌이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아이 엄마 쪽이 전업주부로 지내는 게 이쪽 동네에서는 대부분이네요. 그들 중에서 대학교 4년제를 안 나온 경우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었고요. 그 극소수를 살펴보자면 친정이 워낙 먹고 사는 형편이 넉넉해서 4년제 대학에 진작 미련을 두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경우가 있었고요. 다들 남편들이 평균 이상 정도는 벌었습니다. 남편들이 일을 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보내놓고서 하루 일과를 여유롭게 소화하며 자기 개발도 하고 엄마들끼리 만나서 수다를 떨고 친목을 다지고 이러는 게 여기 엄마들의 흔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들 희한하게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각설하고 저는 이 동네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극소수에 속하면서도 친정이 전혀 여유롭지 않으며 태어나고 자란 가정 환경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되지 못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라는 동안 부모님의 다툼이나 형제간의 불화, 진로 걱정, 외모 걱정 이런 것들이나 해댔겠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정정신으로 가게를 차렸다가 그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제 자식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 또한 저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항상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부터 드시나요? 어리광쟁이, 응석바지, 혹은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저는 무려 제 위로 네 형제가 더 있었네요. 5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가장 오래된 옛날은 67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5남매 중에 첫째인 큰오빠는 이미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큰오빠, 지금 뭐해? 혹시 어디 가?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큰오빠는 짐을 챙기다 말고 멈칫하더니 저를 한참 빤히 바라봤어요. 이내 가방이었는지 주머니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어딘가를 뒤져서 사탕 하나를 찾아냈고 그걸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큰오빠의 손에 비해서 그때 저의 손은 아주 작디 작았었네요. 그 고사리 손에 올려졌던 사탕 하나가 큰오빠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막내야, 쉿. 알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약속이다. 쉿. 큰오빠를 따라서 저는 검지를 입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쓸데없이 그 약속을 지켰던 걸 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을 잘 듣던 아이였는지 그 이전의 기억까지는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제가 그 당시에 입을 잘 다물고 쉿하고 있었던 탓에 가족들이 큰오빠의 가출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담했던 집은 거실 겸 부엌 공간 하나와 방 하나, 화장실, 현관문 밖에 딸려있던 작은 창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아서 썰렁한 기운이 감돌며 퀴퀴한 냄새가 자주 풍겨오고는 했던 그 좁은 집에 부모님과 5남매 모두 7명이 살았던 건데요. 아버지는 매일 뵐 수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가다 일을 다니셨는데 길게 안 들어오실 때는 몇 달씩 얼굴을 안 비추셨거든요. 나는 차라리 너희 아버지가 이대로 영영 안 돌아왔으면 싶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한숨과 같이 내뱉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안 가져오셨으며 대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자식들에게 막무가내로 언행을 하시며 귀가를 하시곤 했었거든요. 밤늦게 귀가를 하실 적엔 자식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있으면 고민 않고 발로 고온이 잠든 자식들의 다리며 등을 뻥뻥 걷어차셨습니다. 애비가 왔는데도 저 자빠져 자고 있어? 안 일어나? 그리고는 자식들을 밀어내고 나서 생긴 공간에 당신이 대자로 뻗어 들어누우셨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귀가가 기다려지는 법도 반가울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자식들의 앞에서 아버지가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부모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 입장에서는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자식들은 언제부턴가 체념을 배우게 되었고 일상이라는 것에서 즐거움이나 아무 보람도 찾지 못하였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점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질수록 겪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집에 있어봤자 볕들 날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수순이었어요. 어머니는 강인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빨리 커서 빨리 돈을 벌어와서 빨리 효도하라는 잔소리를 매일같이 뱉으셨습니다. 맞은 큰오빠를 향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고등학교도 안 보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장남이니까 체면이 있어서 고등학교는 가도록 해준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처럼 구르며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셨습니다. 큰오빠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네가 가장이다. 네가 앞으로 우리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온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큰오빠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겠나요? 가슴이 짠하고 어떻게든 빨리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자마자 개처럼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갖다 바칠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절머리가 나고 숨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큰오빠는 심적으로 방황을 해댔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종종 집에 안 들어왔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잔다는 핑계를 그때마다 댔었고요. 좁은 집구석이니 큰오빠가 가끔 그렇게 외박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집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오빠가 짐을 싸서 아예 영원히 집을 떠나버렸을 때도 첫날에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을 때 어머니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큰오빠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혼자서 쉿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죠. 얼마 후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는데 두 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자식들은 그 늦은 시간에 부모님이 언쟁을 벌이시는 소리를 들으며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 따위 이미 익숙하다 못해 이골이 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살벌한 언쟁 자체에는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있었네요. 어린 막내였던 저조차도 자다가 일어나서 손장난이나 쳐댔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제 옆에는 큰언니가 있었습니다. 5남매 중에 둘째 말입니다.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그것을 궁금증이라 받아들였던 것인지 큰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을 해주었어요. 오빠 때문에 싸우시는 거야. 큰오빠 말이야? 알고 보니까 큰오빠가 학교를 그만뒀대. 다니던 고등학교 말이야. 그런데 그걸 미리 아버지한테서 허락을 받아뒀던 모양인가 봐. 아버지는 술김에 무슨 내용인지도 정확히 모르고서 큰오빠의 자퇴에 동의를 해줬던 거라고 그러시네. 아마 큰오빠는 그걸 노린 것이었겠지. 그렇게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자퇴를 해낸 게 틀림없어. 그걸 지금 아시고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고등학교까지 그만두고서 큰오빠가 사라졌으니까. 말 그대로 사라졌어. 학교의 친구들도 모른다고 그랬나 봐. 큰오빠는 가방 가지고 나갔는데? 뭐? 정말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근데 큰오빠가 나한테 쉿 하라고 그랬어. 네가 그날 바로 어머니한테 알렸다면 오빠의 행적을 금방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보름이나 지나버렸어. 오빠는 멀리 가버렸겠지. 이제 어떡할 거야? 큰언니가 제 작은 어깨를 무섭게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겁이 나서 하마터면 울음이 날 뻔했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려던 저를 보고서 큰언니는 버뜩 전신이 들었는지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었죠. 어린 막내 동생은 자신이 해주는 이야기를 이해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척이나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던 큰언니였습니다. 그때 저는 큰오빠가 집에서 받아왔던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큰언니로부터 들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큰언니는 가방을 싸서 떠났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큰오빠가 영영 집을 떠나버렸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자신은 그 행동을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큰언니 역시도 많은 부담감을 느껴왔다고 하였어요. 나더러 네가 장녀니까 네가 이 다음에 부모 모시고 살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 네가 장녀니까 네가 네 동생들 다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 원래 딸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언제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 장녀인 게 도대체 그딴 책임감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억울하고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은 결혼해서 자식들을 줄줄이 낳으신 게 전부잖아. 뭐 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으로 가정을 돌보신 적도 없잖아. 그러면서 왜 자식한테 기댈 생각만 하고 기대려고 하시는 걸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집구석에서 살고 싶은 마음 따위는 한 번도 가진 적 없었어. 오빠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날 큰언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언니는 부모님께 고등학교를 다니는 대신에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로도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써주는 일자리를 이미 몇 군데 알아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아휴,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야 그렇게 할래? 어머니는 만류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기색이 남아 조금 누리려는 노력은 하셨었죠. 큰오빠가 사라진 걸 두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던 중에 큰언니의 결단을 접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내 녀석이 없어진 걸 가지고 신고를 해봤자 경찰이 찾아줄 리가 없다면서 진작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신 바 있었고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오빠가 미성년자였으니 어떻게든 신고를 해보는 게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지 못한 부모님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짚어볼수록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아무튼 큰언니는 고등학교 대신에 일자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숙식 제공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쓸모넘치는 일자리를 구했냐고 하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셨었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돈돈 거리시면서 큰언니의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왜 큰언니한테서 월급을 탓하는 연락이 안 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금방 밝혀졌던 사실은 큰언니가 그 일자리를 진작에 그만뒀었다는 전말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만뒀었고 짐을 싸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죠. 처음부터 작당을 한 것이었어요. 원래 큰언니의 목적은 가족 모두를 방심시킨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오빠에 이어서 큰언니마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이유로 더욱 술독에 빠져 사셨고요. 어머니는 점점 더 신경질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거봐, 나만큼 팔자 사나운 불쌍한 여자도 세상에 또 없다니까. 모든 게 다 징그러울 만큼 부질없다고 어머니는 날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셨습니다. 그 휘두러진 물건에 자식들이 머리를 맞아도 아프다고 신음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당신 스스로가 가장 불쌍하고 처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달래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집 밖에 나가 떠도셨습니다. 그렇게 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고요. 그들에게 기생하며 사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옮겨가며 빌붙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오남매 중에 셋째와 넷째인 작은 언니와 작은 오빠, 두 사람은 성격이 원체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으며 곧잘 주눅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향해서 부모님은 음침해서 보기 싫다고 하셨었죠. 두 사람이 사춘기를 편안하게 날 수 있을 리 없었네요. 어머니의 손길 그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집안에서 가끔 술 취한 아버지가 비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오만 고성을 지르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 사람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자연스레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밖을 배회하게 됐던 것이죠. 자식들이 뭘 어쩌면서 학교를 다니는지 부모님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으셨죠. 차라리 작은 언니와 작은 오빠는 사정이 나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작 옛날에 두 사람은 저를 향해서 너는 막내라서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었으나 저는 제가 더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은 더 어렸던 유년 시절에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먹을 것을 간신히 찾아다가 뭐라도 입에 넣고 나서 옷을 찾아 입고 가방을 챙겨 학교를 가는 것. 그것을 저는 매일 혼자 했습니다. 머리를 빗겨줄 어머니도 저를 챙겨줄 형제들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물을 챙길 수 있었겠나요? 새 학용품, 새 옷, 새 신발, 그런 것들 꿈에나 누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배가 고팠어요. 염치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 같은 학급 친구들이 가져오는 과자 같은 것들을 꼭 달라고 해서 받아 먹었었죠. 더럽게 보이면 놀림을 당할까봐 차가운 물로도 매일 제 몸을 씻고 옷에 얼룩이 보이면 그걸 조물조물 빨아다가 말려서 입는 그 정도의 정신머리가 당시 저에게 있었음을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안 그랬다면 저는 학교 생활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제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에 안 붙어 계시고 언제 어느 때에 오실 줄 모른다는 것을 당시 학교 선생님들도 자연스레 알게 되셨습니다. 다들 혀를 끌끌 차셨었죠. 그런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는 처음 본다고 입을 모으셨었고요. 차라리 아이 부모가 없어진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이의 집과 자식들을 영영 버리고서 자취를 감춘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는 소리들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예 다 떠나버리신 것이었다면 고민 않고 저를 어디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을 것이라고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었던 편이 더 나은 건지 아닌 건지를 몰라서 그 말씀에 대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했었네요. 애초에 큰오빠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큰언니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는 어린 마음에 제 잘못이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죠. 제가 그날 바로 가족들에게 큰오빠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떠들었다면 그럼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안 저는 항상 슬퍼졌습니다. 영영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동사무소였나? 어떤 곳에서 저희 집으로 쌀과 김치, 라면 등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저희 집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여겨졌다고 대략 그런 소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 덕에 굶어 죽을 염려는 덜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저는 행복했었네요.
저에게 사비로 과자를 잔뜩 때마다 사주는 어떤 아주머니 직원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추측이 되네요. 과자를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왔었죠. 아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입에서 너무 맛있으니까 속도를 조절 못하고 빠르게 양껏 먹어버렸다가 문득 빈 봉지를 보면서 자책감 느꼈던 적이 수차례였습니다. 작은 언니와 작은 오빠를 위해서도 저는 맛있어 보이는 과자를 침만 꿀꺽 삼키면서 뜯어보지도 못하고 구석에 둔 채로 기다린 적도 여러 번이었네요. 두 사람은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며칠씩 지낸 적도 있었지만 어느새 이 집이라는 공간이 불편하고 싫어졌다는 눈치를 버리지 못한 채로 다시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다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마주칠까봐 그걸 경계하면서 싫어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었을 때 친구 집 둥지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더랬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간에 지냈다든지 아니면 불순한 이성교제를 통해서 숙식을 해결했다든지 그런 식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짐작이 들더군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어떤 식으로든 지독히도 외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냄비 하나로도 밥을 참 잘 지었어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아무런 반찬 타령 없이 몇 날이든 몇 끼든 잘 먹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 소름 끼치는 정막이 무서워도 그걸 꾹 참을 줄 알았습니다.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매사에 불만 따위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걸 들어줄 리가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는 학교에서 왕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건 당시에는 그런 걸 신경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죽는 문제가 진짜 문제이지 학교에서 친구들 좀 없고 혼자 다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니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고민거리가 못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배움과 지식이 얕았던 당시의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역 이름이었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술병이 나서 객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펐어요. 분명히 많이 슬펐는데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라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아버지를 뵐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으나 단지 그뿐이었고 그 이상의 감정을 이끌어낼 만큼의 유대감이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죄송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뭔가 이걸 따져보면 죄송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고작 이 정도 슬픔밖에 안 들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어머니는 덤덤하다 못해서 약간 후련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내가 진작에 생각을 해왔었어.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려온 공무원을 향해서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장례 비용 따위는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와 상반되게 그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는 아주 가벼운 느낌이면서도 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 밖에서 아무렇게나 사셨으나 가끔은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용돈도 가끔 주셨었죠. 주로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꾸벅 인사를 하면서 그걸 고이 받아다가 아낄 대로 아껴가며 요긴하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가끔 주고 가셨던 그 용돈은 마치 집을 지키고 있는 외로운 지방령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5남매 중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알아서 언니 오빠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작은 오빠가 집으로 왔었고 그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작은 오빠는 깜짝 놀라면서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한참 보였습니다. 그 후로 작은 오빠를 볼 일은 더욱 드물어졌어요. 저를 제외하면 모두가 성인이었고 각자의 인생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언니가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면서 10만 원을 주기 위해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었죠. 작은 언니는 저에게 부모님처럼 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말을 해주었을 뿐이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 어머니는 그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어디에서 살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구해야지. 너도 이제 성인이잖니. 그 집을 팔아봤자 돈은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의 위치에 자기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이런저런 문의를 남기고 다녔던 모양이었습니다. 재개발 따위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신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른 집을 팔아버려서 조금이라도 몫을 챙기시려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집이었던 성인이 되던 무렵까지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이 팔렸고요. 허물어진 뒤 돈 좀 있는 사람이 새로 멋들어진 집을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흔적이 다 사라져버렸네요. 어머니는 집을 팔았던 돈을 혼자 꿀꺽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어머니의 집이었고 당시의 재산을 팔았을 뿐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나눠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식 넷은 진작에 흩어졌으니 재산을 줄 이유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강조하시던 어머니의 앞에서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들 언니들 모두 자기 발로 집을 떠난 건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만큼은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차가운 세상에 내던져질 저 하나만큼은 지난 세월 혼자 집을 지켜온 대가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는지 저에게 돈을 좀 주셨었죠. 300만 원이었어요. 가끔 3만 원 용돈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해야 할지 쓴웃음이 나고 있던 저를 향해서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을 남기셨었죠. 이걸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앞으로 살면 된다. 알았지? 앞으로는 돈 달라고 할 생각 말고 연락해서 찾을 생각도 말고 알아서 조용히 인생을 살길 바란다는 그런 어머니의 뜻을 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면서 가정이 완전히 끝나는 느낌이었죠. 제가 대학을 갔을 리는 만무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살아온 가정을 보시기에도 그런 짐작이 들죠. 만약에 제가 타고난 공부머리를 지닌 인재였다면 모를까 그런 기적과 같은 확률이 지니지 않은 이상 대학 진학이라는 걸 감히 꿈꾸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자라왔으니까요. 저는 번듯한 규모를 지녔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야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제법 규모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꼬박 3년을 일했습니다. 그쯤 되니까 같이 일을 하는 언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야?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꼬박 3년을 굴렀으니 그렇다면 꽤 모았을 텐데 앞으로 뭘 할 계획이냐면서 꿈이 뭐냐고 물어왔어요.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꿈이요? 저에게 꿈이라는 건 옛날에 큰오빠가 저에게 사탕을 내밀 적에 그 사탕을 받는 게 아니라 큰오빠의 손을 잡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큰언니를 향해서 내가 같이 도울 테니까 말썽 안 피우고 집안일도 열심히 배우는 동생이 될 테니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남매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의기투합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어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성실하게 꾸준히 일을 다니시고 그렇게 가난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꿈속에서나 이뤄질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꿈이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던 저에게 꿈이 뭐냐는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언니들은 저에게 하나도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왜 대답을 못하냐며 저에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휴무일에 저는 시내로 나가봤어요.
무작정 버스를 타고 번화가를 걸으면서 제 또래 사람들은 뭘 입고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 휴무일에도 저는 밖으로 나가서 새로 생겼다던 큰 빌딩 건물을 구경하였고 유행한다는 가방이나 옷이 걸린 가게들을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밖에서 돈가스를 사 먹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식전 스프부터 나오더라고요. 크림 스프를 딱 떠먹는 순간 와, 정말 맛있더군요. 돈을 주고 사 먹는 맛은 이런 것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쥐고서 돈가스를 자르는데 그런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멋있고 폼이 나던지요. 구석 자리에서 혼자 돈가스를 시켜 먹던 어린 여자 손님을 가게 사장님이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제 손에 봉지를 들려주더라고요. 안에는 돈가스와 깍두기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나는 저기 구석 자리가 너무 좁아서 손님들이 앉기 불편하니까 저 자리를 치워버려야 하나 어찌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혼자 온 손님이 앉으면 딱이더구만. 덕분에 내가 답을 찾았어요. 고마워서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 식당에서나 혼자 밥을 먹는 문화라는 게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혼자 돈가스를 먹으러 도전을 해봤던 것이었고요. 사장님은 제 덕분에 구석 자리에 쓸모를 찾았다고 하셨으나 어차피 1인 손님은 거의 오지 않던 시절이었고 저에게 음식을 싸주신 것에 대한 핑계였을 뿐이죠. 저는 그때 선의와 호의가 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쩌면 저는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는 바람을 속으로 품게 되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괜히 멋쩍어서 다시 곧장 돈가스를 먹으러 가지도 못했었죠. 다만 몇 달이 지났을 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돈가스 가게에 갔었어요. 마지막으로 먹으러 가기 위해서였죠. 스프가 원래 작은 그릇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제 테이블에만 정말 큰 사발 그릇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신 것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그걸 다 먹었고 돈가스도 튀김 부스러기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그 지역을 떠났었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새 저는 꿈이 생긴 뒤였거든요. 그건 평범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평범한 가정,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누리고 싶었어요. 제 평생 지녔던 결핍 때문이기도 했죠. 저는 무작정 취업시장에 뛰어들었고 자그마한 사무직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 이전보다 벌리는 돈이 반토막이었죠. 하지만 모아둔 돈이 있었으므로 걱정이 없었고요. 퇴근 후에는 매일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와 영어 공부였죠. 주말 하루는 저녁마다 달리기 운동도 하였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더군요. 어느새 거울 속에 저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당히 꾸미고 다니는 법도 알게 됐고요. 제 나이 28. 좋은 조건으로 중견기업에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시간을 내서 옛날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 봤던 건데요. 집은 흔적도 없었고 새로운 집이 멀끔하게 그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가게도 찾아가 봤었죠. 주인이 바뀌어 있길래 여쭈어봤더니 전 사장님은 갑자기 노모가 편찮아지셔서 장사를 접고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가스 가게가 그럭저럭 잘 되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노모의 간병을 위해서 권리금 장사도 포기한 채 금방 다 접고 떠나셨다는 대목이 놀라웠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더랬죠. 저는 하마터면 이상한 남자들과 결혼까지 갈 뻔했던 위기가 22, 27 이렇게 두 차례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막판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29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시켜준 인연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를 소개받으면서 별 감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 역시 남편을 보면서 신뢰가 갔고 결혼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저는 사실상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조건의 며느리를 단번에 허락할 집안이 흔하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계약직이었으나 남편은 대기업 정규직이었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었죠. 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시댁의 허락만이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허락을 받아서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는 능력 넘치는 인물이었고 또한 집에서 막내였는데 이런 귀중한 막내 자식을 저와 결혼시키는 게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썩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상황이라는 게 조금 특수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면서 절대 관리나 치료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아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지. 시아버지께서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치매 증세를 겪으셨습니다. 그때 초기에 신경을 쓰셨다면 좀 괜찮으셨을 텐데 당신 스스로가 증세를 극구 부인하시면서 절대 그 어떤 치료도 안 받겠다고 엄청 버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코웃음을 치셨던 것이었겠죠. 원체 시아버지께서 옛날부터 독불 장군이셨고 막무가내이셨던 분이라서 시어머니의 속이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라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던 건 돌아가신 남편의 외조부께서 직접 주선을 하셨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8살 연상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던 이후로 일찌감치 화병에 걸려서 속을 부글부글 끓으며 사셨던 것입니다. 치매 진행이 너무 돼서 이제는 아예 시아버지께서는 시설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남편이 얼른 결혼을 해버리는 게 좋았던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는 형만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숙이 만만치 않은 집안의 동서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맏며느리와 일찍이 신경전을 벌이셨으며 그러다가 대판 싸우셨고 급기야는 아예 안 보고 살게 되셨죠. 저희 부부 결혼식에도 첫째 시숙만 오셨고 그 처자식들은 안 왔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맏며느리와 그 사돈 집안이라고 하면 치를 떠셨습니다. 차라리 저처럼 아예 친정이 없어서 사돈 집안도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게 이해가 됐죠. 둘째 시숙은 그런가 하면 온 가족이 반대를 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5살 연상의 과부와 26살에 결혼을 하셨고요. 이후로 이민까지 가셨습니다. 사실상 연을 끊겠다는 것이었죠. 그때 시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가셨었다네요. 그래도 자식이랍시고 이민길에 재산을 얼마라도 들려보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게 갔으면 살기라도 잘 살 것이지. 이민생활 힘들다면서 부부관계 파탄났고요. 둘째 시숙은 그 나라 사람하고 새롭게 눈이 맞아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 상대도 과부였고 심지어 애가 둘이었죠. 시부모님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둘째 시숙에게 너는 우리 자식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으며 이미 돈도 준 바 있으니 앞으로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다네요. 자식 둘이 너무 평범하지 않은 결혼을 해서 특이하게 살고 있었으니 기대할 대상은 막내뿐이었죠. 자기 형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하면서 전혀 서두르지 않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친정이 없는 셈인 열심히 살아온 게 전부이고 가진 게 없는 여자를 데려온 막내였으나 그래도 자기 형들의 경우보다 나은 것 같아서 시부모님이 결국 허락을 해주셨고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었기에 이왕 결론이 난 것 결혼식 자체는 무척 서둘러서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생각이 많아졌었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를 제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지는 못했나 봐요. 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벗어나 저는 행복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면 입맛이 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회사 내부 사정과 맞물려 재계약을 해내지 못했고 시어머니로부터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네가 뭐 새로 일자리를 구해봤자 수준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내 아들처럼 네가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해? 그것도 아니면서 너는 앞으로 노인네 수발드는 일이나 해라. 네? 제가 할머님을요? 제 남편의 외조모, 즉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인 시할머니의 연세가 이때 90하고도 하나였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80을 넘기시고 나서부터는 거처를 시부모님의 바로 이웃집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걱정이 되니 지척에서 돌봐드리려는 게 시부모님의 뜻이었겠죠. 하지만 꼭 선한 의도만 가득했던 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젠장 맞을 노인네가 왜 그렇게 즐겨? 당신 사위가 치매 와서 점점 정신이 마탱이 가는 동안에도 어쩜 그렇게 노인네가 정정해? 옆에 두고 살면 재산 이야기나 좀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돈 이야기는 없고 맨날 귀찮게나 하고 세상 떠날 기미는 더럽게 안 보이고 정말 징그러워. 저는 시할머니를 돌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도 그런 소리를 들은 바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이제 시설에 들어가시던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혼자 그런 소리를 뱉으시는 걸 들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때부터 저는 시할머니께서 느끼실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외면받는 것, 달가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게 뭔지 저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시어머니의 그런 제안을 받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90 넘은 노인을 돌보겠나 싶어서 식은땀이 절로 나다가도 거절할 도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시할머님한테 돈 드리기 싫어서 그리고 당신이 직접 고생하기 싫어서 사람 안 쓰고 직접 안 하고 며느리를 부려드시겠다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뻔히 보였음에도 제가 얌전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더러 바보냐고 할 것 같았으나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시는 시어머니를 이겨먹을 재주가 솔직하게 저한테는 없었고요. 이왕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제가 성의껏 시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 또한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시할머니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께서 귀가 많이 어두우실 뿐이지 인지가 또렷하고 자존심도 강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차고 있는 기저귀를 스스로 항상 처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저는 금세 알게 되었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 그거 자체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임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시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무언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제 시간을 내어서 되도록 많이 함께 있어드렸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또한 들어드리기도 했죠. 저를 걱정하던 남편은 제가 아무런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시할머니를 매일같이 돌봐드리는 것에 감동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며 조금 더 안 도와주시면서 입으로만 저에게 시할머니를 잘 돌보라고 잔소리를 항상 하셨고 제깍 임신해서 애 낳으라는 잔소리도 잊지 않으셨었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제 가정을 단란하게 꾸릴 의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생활을 더 잊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쓸데없는 개소리를 한다면서 시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봐드리고 집에서 애나 낳고 키우는 게 저의 앞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대꾸가 안 나와서 네 하면서 그저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할머니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실 줄은 몰랐고요. 내 배로 낳고 키운 딸녀는 나를 외면하고 짐짝처럼 여기는데 내 손주 며느리가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구나. 이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 같다. 네가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죽기 전에 이렇듯 하루하루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단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한 가지 했지. 그간 너를 지켜봐온 결과 너라면 절대로 돈을 허투루 낭비하거나 과시할 것 같지 않아서 더욱 믿음이 갔어. 내 재산 나는 너에게 주고 갈련다. 재산이요? 그게 얼마가 됐든 제가 덥석 받을 수는 없어요. 할머님, 차라리 할머님 손주한테 주세요. 제 남편이요.
제가 놀라서 펄쩍 뛰었고요. 알고 보니 시할머니께서는 엄청난 재력가이셨습니다. 가족들도 그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는 몰랐었고요. 시할머니께서는 불효막심한 것들이 얄미워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실 각오를 진작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손주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의 마음을 열어버렸고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지셨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 이야기를 꺼내고 마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고 싶으니 법리라는 전문가를 불러달라는 시할머니의 말씀이 퍼져나갔고 곧 시어머니께서 기절초풍을 하셨습니다. 얼마? 200억?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고? 어머니가 재산을 꼭 붙들고 계실 줄은 진작 알았지만 그 정도 규모인 줄은 몰랐죠. 아니 어쩜 세상에 그마야하는 재산을 여태 혼자서 쥐고 계셨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분하고 억울하다며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고 우셨습니다. 그랬다가 시할머니께서 그 재산을 다 저에게 줄 거라고 하시는 대목에서는 거의 숨이 넘어가실 기세였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자식인데요. 어머니 자식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 건너뛰고 손자의 배우자한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두고 볼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의 성품이 어쨌든 간에 부친의 뜻에 수긍하여서 결혼하였고 남편 때문에 온갖 마음고생 다 하면서 살았고 자식들 결혼 문제로 말도 못하게 힘들었고 또한 노모에게 완전히 부양 의무를 져버린 적은 없었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 보자면 저도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이상하게도 제게 슬프게 보이더군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족이 찢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해두고자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거액이 욕심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원하는 건 시할머니의 평안과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몫을 가지시는 것과 남편과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놀란 얼굴이 되셨고요. 남편은 어느새 저의 손을 꼭 붙드는 채였죠. 할머니께서 어쨌든 재산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상태니까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남편이 의견을 냈고 그걸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재산의 상당수는 시어머니께서 받게 되셨으며 저희 부부가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설득이 있었고 이래야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할머니께서 완전히 납득을 해주셨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직접 시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요.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로 갔는데 이때 집 마련하는 비용은 시어머니께서 대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2년이 지났을 때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던 도중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며 손을 잡아드렸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고맙다. 진심으로 고마워. 이미 시할머니의 재산은 정리가 된 뒤였기 때문에 시숙들을 비롯하여 집안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소용없었죠. 다들 시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이 따로 없었다는 것에 놀라며 실망을 하고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자동으로 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 고루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그때가 다가와도 시숙들의 행태가 영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에게 다 미리 줘버리고 떠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도 같네. 서글프게 웃으시던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시할머니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람에게는 결코 한 가지 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꼈었고 그 깨달음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제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작지만 알차고 정감이 넘치면서도 세련된 저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행복하고 보람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가 아이들보다는 제 가게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다 컸다고 하면서 학교 친구들이랑만 놀려고 하고 입시 공부에 찌들어갈 제 아이들과 신나게 같이 놀아주려면 지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게를 놓기로 했어요. 주변에선 너무 아까워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미련이 없는데요. 한 가지 요새 드는 미련은 제 가족입니다. 제 남편, 제 아이들 말고 제 어머니, 제 형제들이요. 사실 얼마 전에 제 인터넷 계정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제 조카였습니다. 큰언니의 딸이었어요. 가게 홍보 계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란에 실명을 적어두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를 찾아내다니 요새 젊은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싶었네요.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조카가 그랬는데 풍기느고 있는 뉘앙스가 돈 문제 같았어요. 그리고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수년 전부터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왔더라고요. 큰언니가 이혼을 겪고 현재 빚이 많으며 몸도 안 좋았던 모양인데 작은언니 쪽 사정도 나쁜 듯 싶었고요. 일단은 알겠으니까 만날 일정은 다음에 잡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심란하게 한숨을 내쉬고 있네요. 저도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제 기분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심란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덜어내고자 이렇게 써내려간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일이 최근에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제 사연은 100% 사실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 통쾌함을 널리 알리고 싶네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가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래로 딸린 동생들만 넷이라서 사실 저는 더더욱 아무런 여유가 없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했어도 저희 집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화목했거든요.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 사는 부모님, 가진 게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형제들과 부모들과 나눌 줄 아는 자식들. 허름한 집에서도 언제나 웃으며 지낼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장녀로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보통 저희처럼 가난한 집안은 저와 같이 장녀 혹은 장남이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동생들 중에서 셋째가 공부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형편상 모든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첫째인 제가 공부를 하고 잘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직 어리긴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미 공부에 대해 의지를 보이는 셋째를 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정말 괜찮겠어? 아이, 네, 그럼요.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저라고 해서 아쉬운 것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대학교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가난한 저희 집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맞았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어른스러운 척했지만 그때 저는 아직은 어렸던지라 혼자 아쉬움에 울기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제가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 셋째는 내가 꼭 언니 목만큼 열심히 공부할게 라고 열정을 다지며 늘 전교 상위권의 등수만 받아왔는데 그런 동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공부를 포기하고 셋째를 밀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변변찮은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연애를 하지도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학교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바빴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자니 제가 그렇게 먼저 마음에 들 만한 남자도 없었으며 반대로 남자들 역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니까요. 일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야, 너는 외롭지도 않어? 라며 매일 집 얘기만 하는 저를 안타깝게 보기도 했지만 사실 외로운 것도 외롭지 않다는 경험을 해봐야 외로운 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우정이며 사랑이며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는 이상 저는 남들이 걱정할 만큼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집 가서 동생들이랑 떠들고 부모님이랑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그게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이 상태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점점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너도 이제 슬슬 연애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동생들 뒷바라지만 할 순 없잖아. 네가 원한다면 엄마가 손자리라도 알아보마. 부모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막내 동생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는 제가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적어도 제 아래 동생들이 모두 성인이 돼서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제 삶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아직은 막내도 학생이고 제 스스로도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참 다행스럽게도 동생들은 모두 올곧게 자라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솔직히 한 명 정도는 삐뚤게 나갈 만도 한데 다들 집이 가난한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과의 우애도 돈독해서 동생들 역시 저처럼 뭘 해도 가족이 우선 애들이었어요. 솔직히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이만큼 착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별 고생 없이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괜찮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제가 동생들이라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그렇게 하나 둘 동생들이 자라서 학생이던 막내 역시 성인이 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쯤이 되니 저는 어느새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딱히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정확히는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새삼 내가 벌써 40살이 다 되어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그땐 저도 가정을 꾸리는 것까진 아니라 한들 최소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도 해주고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훈석 씨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나간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랑 잘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당시 소개팅에서 처음 본 남자는 저랑 이모저모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많이 하고 어느새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사귀고 있게 되었죠.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만나는 사람의 나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조금 더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제가 배울 것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성숙한 탓인지 아빠 같은 푸근함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죠. 다만 저나 그쪽이나 나이가 나이다 보니 사귄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휴, 세상에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딱히 언제 결혼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갈 줄 알았던 첫째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를 데려왔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제 결혼을 바랬다고 하더라도 남자라고 해서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첫 남자친구를 데려갔을 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물어볼 것도 물어본 뒤 부모님 선에서도 남자친구가 합격점에 들었던 거겠죠. 그래도 일단 저희 부모님 허락을 받아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사실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는 내가 나이도 많고 해서 너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싶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예상 외의 복병이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루빨리 결혼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 분명 별 반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확실히 시아버지는 그럭저럭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현관에서부터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고 누가 봐도 탐탁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고 애써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 보기에 뚱뚱하다는 것 하나만으로요. 당시 제가 160cm에 60kg 정도 나갔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든 저랑 비슷한 동년배이든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마르고 날씬한 사람들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뚱뚱하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당시 봤던 시어머니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나이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련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그냥 평범하거나 통통한 정도에 불과한 저도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았겠죠. 나는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랑은 우리 아들 결혼 못 시켜. 남자친구도 난감해하고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준다고 저게 뭐가 뚱뚱해요. 그냥 평범한 정도구만. 라고 이야기했으나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가 살이라도 빼지 않으면 절대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 기세였죠. 덕분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이어트를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원래 나이 들수록 살도 안 빠지고 이미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쪄있는 살은 굉장히 예전부터 쪄있던 살이기 때문에 빠지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일하고 남는 시간에 헬스장도 다니고 집에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죄다 풀로 바꾸면서 어떻게든 빨리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한동안 다이어트에 매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약 2달 정도 만에 10kg을 빼서 50kg이 된 상태로 시댁을 다시 한번 찾아가 간신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전보다 조금 낫다는 눈으로 보긴 했지만 제가 다시 살이 찌면 언제든지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으란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요. 제가 살까지 뺐고 시어머니 허락도 받았으며 모두가 저희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저는 정말로 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해봤자 상견례, 그리고 저희 둘의 결혼식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불행은 예기치 않게 들이닥치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마음을 놓고 있던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돈어른,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학벌 질문이라니. 당황스러움에 제 얼굴이 붉어지려는 참이었어요. 어머니도 속으로 그러신 듯 했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도 여러 형제 중 첫째였는데 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동생들을 돌본 것처럼
어머니도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는 바로 공장에서 일을 다니며 집으로 생활비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고 세상에 저희 같은 집이 아주 보기 힘들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란 바람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어머니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된다거나 혹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러나 시어머니에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한담? 중학교라니. 분명 중얼거리듯 한 말이었지만 다 들리는 말이었어요. 순간 상견례 자리가 싸해졌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려 해도 처음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어머니를 대우해 주는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해서는 자기보다 아래를 보는 눈으로 어머니를 보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희가 잘못 들었다거나 오해인 게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솔직히 저 살찐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어이가 없었긴 해도 그냥저냥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내 건강도 챙길 겸 살 빼면 좋으니까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던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학벌을 가지고 그러는 건 저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와 시아버지는 좌불안석이 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가족은 모두 화가 났죠. 당시 시어머니랑 어머니가 학벌 이야기를 할 때 남은 가족들은 어디서 결혼식을 하면 좋을지, 또 언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은 어디 차리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뭐 문제라도 된답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욱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더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괜찮다고 참으라고 해서 한 번은 넘어갔어요. 정말 겨우겨우요. 근데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무슨 말만 하면 이래서 학벌이 별로이면 이라면서 정말 말끝마다 학벌을 따지며 혀를 쯧쯧 차더라고요. 학벌이 좋아야 사회에서도 대접이 다르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대접받고 사는 게 다 학벌 덕이랍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은근히 본인 학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스카이라고 부르는 곳 중 한 군데를 나왔는데 거기 다녔던 애들은 말이야. 아유, 이런 말 해도 되나? 너무 내 자랑 같긴 한데. 애들이 일단 다 잘 살고 무지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 캠퍼스라고 하지? 그것도 무척 넓고 쾌적했어. 거기서 공부하고 때론 놀고. 아직도 그때의 풍경이 선연하다. 사돈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일단 시댁은 저희보다 잘 사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 저희 어머니는 물론 저희 가족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부모를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차라리 제 학벌을 가지고 뭐라고 했으면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근데 결혼은 저랑 남자친구 둘이 하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어머니가 그런 날선 말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표정으로요. 사람 학벌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돈어른은 아닌 모양이더군요. 우리 비록 배운 것은 없어도 자식놈들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하나는 잘 시켜왔습니다. 내 딸이랑 그쪽 아들 결혼을 허락해 준 것도 그쪽 아들이 내 딸을 잘 사랑해 줄 것 같아서 허락한 건데. 이렇게 근본 없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을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타인이 흠이 되지도 않을 것을 억지로 꼬투리 잡아서 흠으로 만들고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며 말리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아버지와 같이 셋이 상견례 자리를 나왔습니다. 네 남자친구 될 애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애미 된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런 집에 시집 가면 뻔하다. 화 입을 게 뻔해. 이 결혼은 없던 거로 하자. 아버지는 화가 난다고 씩씩거리며 시어머니 욕을 했죠. 어머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착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한 것도 맞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얼굴 보고 살 시어머니가 저렇게 어머니를 모욕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는 이상 나 절대로 당신이랑 결혼 못해.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였으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건 자기 어머니가 심했다는 거 자기도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더는 만나지 말자. 그동안 고마웠어. 제 문자를 받는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대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제 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라면서 남자친구를 뭐라고 하던 아버지도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곤 했지만 마음이 바로 식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애초에 결혼을 이런 식으로 깨게 된 것도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해서 어찌저찌 다시 사귀고 그 뒤에 재차 결혼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바꾸실 타입이 아니었기에 저희 가족은 분명히 또 상처받을 일이 생길 거라는 게 확실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희망 고문하는 게 더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이었나요? 이제 남자친구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래 이제는 포기를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 부모님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두 분 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 표정으로 귀가하시더라고요.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오늘 네 남자친구였던 애가 찾아왔거든. 네? 정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도 퇴근도 시간이 똑같아서 늘 함께 나가고 함께 돌아오시곤 했는데 오늘 저희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남자친구가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 저랑 그만큼 결혼을 하고 싶단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부모님한테 직접 찾아가나 싶어서요. 부모님도 저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꺼낸 말에 정말 웃지 않고는 백일 수 없었다고 하셨죠. 저희 어머님이 학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때 스카이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스카이 대학교를 나왔다 하면서 중졸인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초졸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초졸이든 중졸이든 대졸이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학벌 가지고 무시해선 안 되는 게 맞지만 솔직히 저희 어머니보다도 학벌 안 좋은 사람이 마치 그 학교를 나온 것 마냥 거짓말까지 치고 그랬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더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네 남자친구는 사돈 어른이랑은 다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 같더구나. 만약에 네가 아직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있으면 사돈 어른 댁이랑은 떨어져 사는 조건으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부모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얼마나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직접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안 바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명절이나 그런 때는 시댁에 가기도 하겠다. 근데 그 외에는 일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할 것이며 나 역시 극진한 며느리 대접 안 바라니까 시어머니랑 남남처럼 사는 조건이면 결혼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다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어찌저찌 반년 뒤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내심 이렇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시어머니가 또 그런 짓을 할까란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 바뀌더군요. 결혼하고서도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본인 학벌을 다 까발렸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돌잔치인 날에 시댁 식구들과 시댁 식구족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또 어머니를 모욕했으니까요. 레퍼토리는 뻔하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이쁘네. 어쩜 이렇게 이쁠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돌잔치 장소가 별로라며 중졸은 다 이렇게 생각이 짧나? 어쩜 저리 짧은지 라며 또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혼잣말이 습관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뭔 다 들리게 말하는지. 암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 다 알아요. 어머니가 그때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국민학교 졸업만 간신히 했다는 거. 중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왜 중학교 졸업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세요? 뭐? 아니 내가 무슨...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국졸이라는 걸 시아버지나 남편 빼고는 아무도 몰랐는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마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에도 본인이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면서 한껏 뻐기며 남들을 무시했을 게 저절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던 모임이 흐지부지 되고 시댁 식구들 쪽 친척들은 눈치를 보다가 가봐야겠다며 하나둘 일어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에도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울음 섞인 얼굴로 나가버리셨고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 봐도 학벌에 대한 얘기 일절 안 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얼마나 꽃인지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니가 학벌로 무시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 같더군요. 가끔 시어머니가 기죽은 채 있는 게 불쌍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도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학벌 같은 거로 남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만큼 치졸한 일이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웃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린 나이부터 살고 싶었던 때보다 죽고 싶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원치도 않은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얼마 안 가 도망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야 했죠. 물론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저 말고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혹은 홀아버지 아래에서 사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애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할 줄 알고 없는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손이나 들어올리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였다는 것이죠. 어서 가서 술이나 사와. 술이요? 뭐해 안 사오고? 저는 대충 심부름을 다닐 수 있는 6살, 7살 때부터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다녀야 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애들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술 사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러 온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술을 안 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워낙 시골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서로 다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틈만 나면 저를 시켜서 술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멍가게에 제가 들어가면 당시 가게를 운영하시던 할머니는 아이고, 아빠가 또 술 사오래? 에휴, 불쌍한 것. 라며 익숙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게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몇 번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챙겨준 소주병 3개, 그리고 저를 안쓰러워하며 슬쩍 넣어주는 불량식품 하나. 검은 봉지를 달그락거리면서 집에 가는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 가봤자 아버지는 또 술을 먹고 있을 테고 제가 사온 술로 최소한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취한 상태로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놀면서 시간을 때울 곳은커녕 집들도 띄엄띄엄 있는 시골에서 제가 집안이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 와? 어디 싸돌아다니고. 게다가 평소 도착하는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버지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 늦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와서인지 저는 초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자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가방 같은 것도 제대로 없어서 어디 버려진 것을 주워가지곤 제가 직접 바느질을 해가며 써야 할 정도였지만 적어도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고 아버지도 설마 학교에 있는 저를 불러서 술을 사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가 싫다면서 맨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자고 학교에서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것은 좋았지만 친구들과 제대로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네에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 아는 얼굴이긴 했어도 솔직히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부모님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가졌는지 자랑하고 그런 게 보통이다 보니까 자랑할 것은커녕 어디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 낯을 가린다는 핑계로 애들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너는 어디 살아? 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이 착해서인지 꼭 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거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애초에 위와 같은 이유로 애들과 어울리길 꺼려했던 저로서는 그 남자애만큼 불편하던 사람이 또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남자애가 다가오는 것 같아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등
어떻게든 남자애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남자애도 오기인지 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면은 헐레벌떡 뛰어와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만 도망가고 나랑 놀자. 그냥 부끄러워서 집안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싫어서 친구를 피했을 뿐이지 사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친해지겠다고 따라오는 애까지 있으니 저도 결국 그렇게까지 방어막을 쳤던 것이 무색하게 얼마 안 가서 금방 마음을 열고 그 남자애랑 친해지게 되었죠. 저희 우정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밝히기 싫었던 저희 집 사정도 남자애가 자연스레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등 너무 힘들었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 또한 일절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냐고 딱 그 한마디만 한 뒤 언제나처럼 저와 친구로 지내주었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행동에 같이 분노해주는 것도 혹은 위로해주는 것도 저에게는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지금까지와 별다를 게 없는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제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의 횡포는 심해졌죠. 그래도 어릴 때는 본인이 돈을 주고서 저한테 술을 사오라고 하더니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야, 네 돈으로 술을 사와야지. 어디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라며 제 돈으로 술을 사오지 않으면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기 바빴습니다.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말이죠. 용돈도 없고 학교 다니느라 하다못해 폐지 주울 시간도 없는 제가 어떻게 제 돈으로 술을 사올 수가 있겠어요? 덕분에 저는 술 취한 아버지가 집안에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돈들을 미리 주워 모아서는 그 돈으로 소주를 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아버지 술심부름을 가는 게 쪽팔리긴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집을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소원했던 적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말이에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위안이 되는 것은 제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가게를 가는 길목에 그 남자의 집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대충 구겨놓고 터덜터덜 걷고 있으면 남자애가 심심하겠다면서 같이 가게까지 가준 적도 많습니다. 나 진짜 나쁜 생각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무슨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혀온 이야기들도 그 남자애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그럴 수 있다면서 받아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상태에서요. 솔직히 TV 같은 거 보면 친구라고 하더라도 수준 안 맞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란 식으로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이다 보니까 남자의 부모님한테 친구로서 인사를 드리면서도 그게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인생에서 그나마 마음 놓고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러나 그런 저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진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너무 반갑다. 진우 엄마란다. 우리 동네에서 자주 봤었지? 편하게 놀다가. 아들 녀석이 하도 네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또 여자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친구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남자애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친근하셨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처음이었던 저는 이렇게 정말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너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가득했죠. 두 분은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에 이미 소문이 났을 건데 그저 저를 생각하며 모른 척 하신 거겠죠. 암튼 진우 엄마는 그냥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와도 된다고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두 분은 동네에서 저를 보면 늘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는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공부해 라면서 가게에 데려가서 빵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라도 꼭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쑥스러워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늘 그런 호의를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런 두 분의 호의는 제가 친구였던 남자애와 사귀게 되고 향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꿈꾸게 되면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에서 예비 남편이 된 그 남자애는 너도 우리 부모님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어떤 때는 나보다도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라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거랑 혹은 연인으로 지내는 거랑 진짜 결혼까지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친구나 연인으로선 괜찮지만 결혼할 상대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기 전부터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요. 제 평생 아마 그렇게 떨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은 오히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너랑만 다녀가지고 대체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결혼할까 싶었더니 이제 보니까 신하가 제 짝이라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구나. 저희 집보다는 사정이 나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되실 분들은 집안 사정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을 위해서 아주 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번화한 곳에 집을 얻어주시고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들은 1년에 한두 번 시댁 식구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난리인데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 신혼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당연히 남편은 좋아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젊은 애들 둘이 사는데 우리가 가서 뭐해? 라며 처음에는 같이 안 살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하여서 결국 신혼집에서 남편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제게 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제 진짜 어머니보다도 더욱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런 게 정말 부모가 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아주 작은 거라도 절 위해서 뭔가를 매일 사왔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우리 딸 생각나서 사왔어 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때는 제가 학생 시절 사주셨던 것과 같이 간식거리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머리핀, 어떤 때는 옷, 어떤 때는 꽃 한 송이. 종류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친구였던 남편밖에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누렸던 인생,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어릴 적 너무도 당연하게 누렸어야 했던 인생을 뒤늦게나마 체감하게 해주신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신하처럼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진우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한 게 없긴. 결혼해준 것만으로 저 녀석은 복을 받은 게지. 시어머니에 비해서는 조금 무뚝뚝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의 아내인 저마저 마음 깊이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그 전에 남편이 저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며 마구잡이로 쫓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일찍이 나쁜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절망 속에서 살아왔었고 그런 절망에서 저를 끌어당겨 준 것이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고서 저는 미안한 게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저만 귀찮게 굴며 술을 사오라는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몇백만 원씩 돈을 내놓으라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와서 못 살게 굴곤 했거든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드려요. 뭐가 어째? 어디 자식 새끼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제 손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아버지의 난리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해결했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제 아버지 때문에 시끄러워졌고 제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분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만 저는 한동안 부끄러워 방박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니? 왜 아무 잘못도 안 해놓고 이렇게 굴어? 우리 눈치 볼 것 하나 없다. 그래,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렴. 게다가 그렇게 눈엣 가시 같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도 안 치를 거라는 저를 설득한 사람 또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일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아 하는 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중에 더 나이가 먹고 나서 그래도 가족이라고 괜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장례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두 분이 이야기하신 후회할 일이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또한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날 만큼 고마웠어요. 앞으로 두 분에게 더 잘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제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남편과 시부모님만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저희를 괴롭힐 만한 일이 없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아들 둘도 낳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무리 없이 입학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언제나 딸이라고 부르면 자식만큼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신 것들이 있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식사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맛있는 거 있어요. 맛있겠죠? 얼른 한 입 해보세요. 너 누구야? 우리 아들 데려와라. 누구니 대체? 내 아들 어딨어? 언제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팔을 퍽퍽 치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져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없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에 들리면 변과 소변 냄새로 온 방에 지린내가 그득했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연로한 시어머니가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저희 곁에 오래오래 살아 계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했고 깨어 계시는 시간보다 주무시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수발을 5년 정도 들었을 때 결국 시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게
처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발견한 시아버지는 장례 치를 곳 알아보렴. 이라며 애써 슬픔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랑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물건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방만 정리해달라고 해서 큰 이삿짐 박스에 시어머니가 생전 쓰시던 물건들을 전부 차곡차곡 담아놓고 베란다에 옮겨놓은 뒤 방을 깔끔하게 치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을 다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것만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장 보고 왔다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맛있는 거 사왔다며 같이 요리하자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 언제나처럼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실 것만 같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몇 년 뒤 시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전부 말아먹고 말았죠. 심지어는 자식들 돈까지 다 사업 자금에 투입해서 일을 벌리다가 사기를 당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릴 적 저에게 잘 대해줬던 친구로서의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했을 시절에 언제나처럼 저를 좋은 동반자로서 대해준 남편의 모습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와는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제게 이혼을 하라고 했고 저 역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남편과 계속 함께 사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제 이혼 이야기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죠.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일단은 따로 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리해둔 시어머니의 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짐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짐을 정리하다가 베란다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시어머니의 상자를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보았죠. 시어머니의 옷, 수첩, 심지어 효자손까지. 시어머니의 흔적이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웬 편지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분명 상자 안에 들어있으니 제가 챙겨놓은 것은 맞는데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관해 두셨나 싶어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얀 편지지에는 사랑하는 신아, 내 딸에게 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둔 편지였죠. 가끔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단다.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신혼집 마련해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던 네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흐릿하게나마 남아있다. 이렇게 금방 정신이 오락가락할 줄 알았으면 그동안 멀쩡할 때 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너는 나와 남편에게 매일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너같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줘서 더 고마운 걸 알고 있니? 장난처럼 딸이라고 부르는 내 말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도 한 번도 일을 정정하지 않고 정말 친딸처럼 나를 따라줬던 너에게 나는 너무도 큰 위안을 얻었단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구나. 너에게는 여러모로 부족한 놈이지만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혹여나 내 아들 녀석이 엇나간다면 이를 안쓰러이 여기고 부디 잘 돌봐주었으면 한단다. 너에게 꼭 나의 편지가 닿아야 할 텐데.
그리고 신아야,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진짜 내 딸로 태어나주려. 그때는 이번 생에서 엄마가 못다한 만큼 더 잘해줄 테니.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셨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에 아무도 없는 집 베란다에서 오열을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정말 가능하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다음 생에는 시어머니의 친딸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지금 시어머니 짐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보다가 이렇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억측일 수도 있고 우연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자기 아들 한번 봐달라는 부탁을 제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붙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나가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짐을 보다가 편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시어머니가 당신 한번 잘 봐달라는 부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당신도 정신 차려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기만 했죠. 그 뒤로 지금 저희는 원래 살던 고향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밭을 빌려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진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남편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그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일을 한 뒤 새벽 늦게 귀가를 합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조금 더 좋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비록 제 어린 시절은 아버지 만행으로 세상을 등지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의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곁에서 남편이 엇나가지 않도록 도우며 저희끼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